한국 같은 나라한테 손을 벌린다고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 무기를 구걸하는 상황이 왔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이었습니다. 평생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이 한국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독도 훈련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그 훈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질서를 바꿔버린 한국에 보이지 않는 힘,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한국의 저력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펜타곤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새벽이었어요.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4시 반,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형광등만 윙윙거리고 있었죠. 저는 마크 데이비슨,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데스크 오피서로 일한 지 6년째였습니다. 긴급 호출을 받고 집에서 차를 몰고 온 참이었어요.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연락관 톰 해리슨, CIA 동북아 분석가 제니퍼 최, 그리고 국방정보국 DIA의 스티브 밀러였죠. 모두 잠이 덜 깬 얼굴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커피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톰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동해 위성 피드입니다. 한국군이 독도에서 정례 훈련 중인데 뭔가 이상해요.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국 해군 함정 2척과 해경 선박 3척이 섬 주변을 순찰하고 있었죠. 뭐가 이상한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훈련 자체는 정상입니다. 제니퍼가 태블릿을 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일본 반응이에요. 저는 그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일본 외무성 모니터링 지표, 방위성 동향 분석, 언론 반응 추적, 모든 수치가 거의 0에 가까웠어요. 보통 한국이 독도 훈련하면 일본이 즉각 반응하잖아요. 톰이 말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성명, 방위성 긴급회의, 언론 보도 쏟아지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조용해요.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시간 표시를 확인하니 훈련 시작한 지 벌써 4시간이 지났더군요. 그동안 일본 측 반응이 전무했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교 채널도 조용하고 언론도 침묵이에요. SNS 모니터링에도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상했어요. 독도는 한일 간 가장 민감한 영토 분쟁 지역이었거든요. 한국이 훈련만 해도 일본은 항해 성명을 냈습니다. 대사 소환을 거론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게 오히려 불안했어요. 도쿄 주재 대사관에 확인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했습니다. 스티브가 답했어요. 현지 시각 오후 6시에 연락했는데 일본 외무성도 조용하대요. 평소 같으면 벌써 브리핑 준비하고 있을 시간인데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쓴맛만 느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능성을 따져봅시다. 톰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첫째, 일본이 대응 방식을 바꿨을 수 있어요. 조용한 외교로 전환했다든가. 그럴 리 없어요.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여론이 허락 안 해요. 독도 문제는 일본 내 민감 사안이거든요. 정부가 조용히 넘어가면 우익단체들이 가만 안 있죠. 둘째, 일본이 더 큰 대응을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스티브가 말했어요. 물밑에서 뭔가 조율하고 있을 가능성이요. 그게 더 위험한데요. 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군사적 대응 준비라도 하는 건 아닐까요? 상황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조용하다는 건 두 가지 중 하나였죠.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큰 걸 준비하거나.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독도 주변 한국군 전력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구축함, 초계함, 해경 함정들. 일본 자위대 움직임은 포착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또 이상한 점입니다. 제니퍼가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자위대 기지들 정상 운영 중이에요. 긴급 소집도 없고 전력 배치 변화도 없습니다. 완전히 평상시 모드예요. 저는 노트를 펼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독도 훈련 개시, 일본 외교 반응 제로, 일본 군사 움직임 제로. 이건 패턴이 아니었어요. 패턴을 벗어난 침묵이었죠. 국가안보회의 소집해야 할 것 같은데요. 톰이 말했습니다. 이 상황 보고 올려야 해요. 뭘 보고할 겁니까? 스티브가 반문했어요. 일본이 조용하다고요? 그게 무슨 위기 상황입니까? 바로 그게 위기예요. 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측 불가능하다는 게 제일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왜 조용한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제니퍼가 새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과거 사례 분석이에요. 지난 5년간 한국 독도 훈련 때마다 일본 반응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매번 훈련 시작 2시간 이내에 외무성 성명이 나왔고 4시간 이내에 언론 보도가 쏟아졌으며 6시간 이내에
항해 외교 문서가 전달됐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니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통계적으로 이상치예요. 뭔가 변수가 생긴 겁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20분. 동경은 지금 오후 7시쯤이었어요. 일본 저녁 뉴스 시간대였죠. 도쿄 방송 모니터링 결과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스티브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NHK, 후지TV, 아사히 주요 뉴스 체크했습니다. 독도 관련 보도 단 한 건도 없어요. 심지어 자막으로도 안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일본 언론은 독도 이슈에 민감했거든요. 한국이 조금만 움직여도 속보로 띄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블랙아웃이었죠. SNS는요? 톰이 물었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일본어 포스팅 추적했어요. 제니퍼가 답했습니다. 독도 관련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익 계정들이 난리였을 텐데 지금은 조용해요. 조용하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 조용함이 점점 불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마커를 들고 정리하기 시작했죠. 가설 1. 일본이 대응 방식을 전략적으로 변경했다. 가설 2. 일본이 물밑 대응을 준비 중이다. 가설 3. 일본이 한국과 사전 조율했다. 세 번째 가설을 쓰고 나서 저는 멈췄습니다. 한일 간 독도 문제로 사전 조율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이건 양국 모두에게 정치적 자살 행위였죠. 그럼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스티브가 말했어요. 근데 1번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왜죠? 일본 국내 정치 때문입니다. 스티브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일본 내각 지지율 떨어지고 있어요. 야당이 영토 문제로 계속 압박하는 상황이죠. 이런 때 독도 넘어가면 정권 타격 받습니다. 그럼 2번이네요. 톰이 결론 지었습니다. 물밑 대응 준비. 군사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다시 위성 피드를 봤습니다. 한국 함정들이 여전히 평온하게 순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일본의 침묵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신경도 안 쓰고 있을까요? 국가안보회의 소집 요청하겠습니다. 톰이 전화를 들었어요. 이 상황 보고 올려야 해요. NSC에서 판단하게 해야죠. 뭐라고 보고할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의 비정상적 침묵이 선제 행동 가능성을 시사한다고요. 톰이 답했습니다. 우리 평가는 일본이 물밑에서 뭔가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판단이었어요. 일본이 조용하다는 건 위험 신호였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 직감이 다른 걸 말하고 있었거든요. 톰이 전화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NSC 당직 담당자와 연결된 모양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긴 하루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니퍼가 뭔가 발견한 듯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우리 모두 그녀 화면으로 모였어요.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 단편이 포착됐습니다. 제니퍼가 설명했습니다. 암호화된 통신인데 일부 해독했어요. 내용이 뭡니까? 스티브가 물었습니다. 독도 관련 대응 시나리오 검토라고 나와 있어요. 제니퍼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이 이상해요. 강경 대응 시나리오는 채택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채택 불가. 왜 불가능하다는 건지 이유는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암호화돼서 못 봤어요. 제니퍼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일본이 강경 대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판단이 틀렸다는 겁니까? 톰이 당황했습니다. 일본이 물밑 대응 준비 중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는 화이트보드를 다시 봤습니다. 우리 가설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일본은 전략 변경도 아니고 물밑 대응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였을까요? 새로운 가설이 필요합니다. 제가 마커를 들었어요. 가설사를 적으려는데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본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거든요. 오전 9시 국가안전보장회의 비공개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이미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체인버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케네스 박, 합참의장 대리 제임스 콜린스 장군,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제니퍼와 함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브리핑 준비됐나? 체인버스가 물었어요.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동해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모컨으로 스크린을 조작했어요. 한국군이 독도에서 정례 훈련 중입니다. 시작한 지 6시간 경과했고요. 그게 문제인가? 콜린스 장군이 물었습니다. 정례 훈련이잖아. 문제는 일본 반응입니다. 톰이 끼어들었어요. 외교적 항의도 없고 군사적 움직임도 없습니다. 완전히 침묵이에요. 침묵이 왜 문제지? 케네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긴장 완화잖아. 저는 과거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지난 5년간 독도 훈련 때마다
일본은 즉각 반응했어요. 외무성 성명, 언론 보도, 항해 문서, 패턴이 명확했죠. 근데 이번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일본이 방식을 바꾼 거 아닌가? 체인버스가 말했습니다. 조용한 외교로 전환했을 수도 있지.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니퍼가 자료를 넘겼어요. 일본 국내 정치 상황을 보시면 현 내각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야당이 영토 문제로 압박 중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독도 문제 조용히 넘어가면 정치적 타격 받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체인버스가 팔짱을 꼈어요. 그럼 자네들 판단은 뭔가? 저는 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결론을 말할 차례였죠. 일본이 물밑에서 대응을 준비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톰이 말했습니다. 조용한 건 준비 중이라는 신호예요. 무슨 대응? 콜린스가 물었어요. 군사적 대응 말하는 건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자위대 움직임은 아직 포착 안 됐지만 일본이 선제 행동 준비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케네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비약 아닌가? 침묵을 근거로 선제 공격 운운하는 건 좀 비약이 아닙니다. 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측 불가능한 게 제일 위험해요. 일본이 왜 조용한지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요. 체인버스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진정들 하게. 우리가 지금 뭘 결정해야 하는 건가? 저는 준비한 권고안을 꺼냈습니다. 일본을 먼저 접촉해야 합니다. 도쿄 의도 파악하고 불필요한 오해 방지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케네스가 물었습니다. 주일 대사를 통해 일본 외무성과 비공개 회담 추진하자는 겁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독도 문제로 한일 간 긴장 고조되는 거 미국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 전달하고요. 일본 측 입장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요? 콜린스가 물었어요. 한국한테도 통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국은 나중입니다. 톰이 답했습니다. 일단 일본부터 말려야 해요. 일본이 뭔가 준비 중이라면 지금 막아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일본부터 말린다는 표현이 묘했거든요. 마치 일본이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전제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근거가 뭡니까? 케네스가 따졌습니다. 일본이 조용하다는 것만으로 선제 행동 운운하는 건 억측 아닌가요? 패턴 이탈입니다. 제니퍼가 말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상치예요. 뭔가 변수가 생긴 겁니다. 변수가 꼭 나쁜 건 아니잖아. 케네스가 반박했습니다. 좋은 변화일 수도 있지. 일본이 성숙해진 거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회의실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톰과 제니퍼는 일본 위협론을 주장했고 케네스는 과잉 반응이라고 봤죠. 체인버스는 중간에서 저울질하고 있었어요. 콜린스 장군, 군 입장은 어떤가? 체인버스가 물었습니다. 장군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자위대 전력 배치는 정상입니다. 긴급 동원 징후도 없고요. 군사적으로는 당장 위협 없어 보입니다. 그럼 외교로 접근하자는 건가? 맞습니다. 케네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조용히 접촉해서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말고요. 체인버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아. 주일 대사에게 지시하겠네. 일본 외무성 차관급과 비공개 면담 주선하라고. 독도 상황 관련 일본 입장 확인하고 불필요한 긴장 완화 메시지 전달하게. 한국 측 통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보류하세. 체인버스가 말했습니다. 일본 반응 보고 결정하지. 괜히 한국 자극해서 상황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어.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도쿄를 먼저 접촉한다. 일본을 말린다. 한국은 나중에 처리한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케네스를 붙잡았습니다. 차관보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뭔가? 왜 일본부터입니까? 한국이 훈련 주체인데 한국 입장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케네스가 복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 동아시아 역학관계 알잖아. 일본이 움직이면 상황이 커져. 한국은 우리 동맹이니까 관리 가능하고 일본을 먼저 안정시켜야 해. 관리 가능하다는 표현이 귀에 걸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반면 일본은 예측 불가능하니 조심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조용한 건 일본인데 왜 일본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뭔가 찝찝했어요.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았거든요. 톰이 들어왔습니다. 마크. 도쿄 대사관에 지시 내려갔어. 오늘 오후에 일본 외무성 접촉한대. 빠르네요. 상부 지시니까. 톰이 커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일본 놈들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파내야 해. 정말 일본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조용한 게 정상이겠어? 분명 뒤에서 뭔가 꾸미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톰의 확신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거든요. 우리가 일본을 의심하는 건 패턴 때문이었어요. 과거 데이터, 통계,
예측 모델, 모든 게 일본은 반응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반응이 없으니 뭔가 숨기는 게 틀림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본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면요? 그게 가능할까요? 오후 3시쯤 도쿄에서 첫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주일 대사관 정무참사관이 보낸 전문이었어요. 저는 암호를 풀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예상과 달랐어요. 일본 외무성 북동아시아 국장과 면담 완료. 독도 훈련 관련 일본 정부 입장은 침묵 유지. 강경 대응 계획 없음. 저는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국장 발언 요약. 현 시점에서 한국 독도 훈련에 대한 외교적 항의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 우리 정부는 다른 우선순위에 집중 중. 검토 대상에서 제외.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본이 독도를 포기했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럴 리 없었죠. 그럼 왜 대응 안 한다는 걸까요? 전문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국장은 구체적 이유 설명 거부. 다만 현재 일본 정부 판단상 강경 시나리오는 채택 불가능하다는 입장 재확인. 미국 측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 저는 전화를 들어 톰에게 걸었습니다. 도쿄 보고 봤어요? 방금 봤어. 톰이 답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한데? 일본이 대응 안 한다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예상이 빗나간 거예요. 그게 더 수상하다고. 톰이 말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는 거야. 겉으로는 조용한 척하면서 뒤에서 칼 가는 거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톰은 자기 가설에 갇혀 있었어요. 일본이 뭔가 준비 중이라는 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증거는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아직 안 나온 거지. 톰이 우겼습니다. 계속 파면 나올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쿄를 먼저 말린다. 일본이 문제라고 판단했죠. 하지만 그게 맞는 판단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의문은 이틀 뒤 해소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상세 보고서가 올라왔거든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 문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일본 관저 내부 분위기 긴급 분석. 작성자는 정무참사관 데이비드 김이었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15년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일본 정가 인맥이 두터운 사람이었죠. 보고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요약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더군요. 누군가 이미 읽고 표시를 해둔 모양이었어요. 일본 총리 관저 내부 복수 소식통 확인 결과 독도 관련 강경 대응 시나리오는 강요 회의 안건에서 조기 제외됨. 외무성 및 방위성 고위 관계자 모두 동일 입장 확인.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문장이 핵심이었어요. 제외 사유에 대한 공식 설명은 없으나 관저 분위기 요약 시 한 가지 표현이 반복적으로 언급됨. 강경 시나리오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 검토 대상에서 제외. 이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며칠 전 외무성 국장도 같은 말을 했었죠.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데이비드 김은 여러 소식통을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해놨더군요. 외무성 A 간부. 우리가 독도 문제로 강하게 나갈 상황이 아니다. 다른 고려 사항들이 있다. 방위성 B 국장. 군사적 옵션은 애초에 테이블 위에 없었다. 현실적이지 않다. 관저 C 비서관. 총리께서 신중론을 강조하셨다.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라는 지시다.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대응 안 하는 이유. 공식 설명 없음.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결정된 사항. 다른 고려 사항. 현실적이지 않은 불필요한 마찰 회피. 키워드들이었어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다는 신호였죠. 보고서 3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데이비드 김의 분석이 시작됐어요. 일본 참사관의 평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침묵하는 것은 전략적 판단이 아닌 구조적 제약으로 보임. 구조적 제약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략이 아니라 제약이라는 거였죠.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다만 그 제약의 구체적 내용은 파악되지 않음. 복수 소식통 모두 구체적 사유 언급 회피. 고위급일수록 발언 자제. 이는 민감 사안임을 시사.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데이비드 김도 이유를 몰랐던 겁니다. 도쿄에 있으면서 인맥을 다 동원했는데도 핵심은 못 건드린 거였죠.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결론 부분이었어요. 결론 및 권고. 일본의 침묵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확정된 정책으로 판단됨. 미국의 우려와 달리 일본의 물밑 대응 가능성은 낮음. 오히려 일본은
현 상황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이유 불명확하나 강한 내부 합의 존재 추정. 저는 그 문장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물밑 대응 가능성 낮음. 우리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였어요. 일본은 뭔가 준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였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톰이었어요. 도쿄 보고서 봤어? 방금 다 읽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 톰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이유도 안 밝히고 그냥 안 한다는 거잖아.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톰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보고서 결론은 물밑 대응 가능성 낮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건 데이비드 판단일 뿐이야. 톰이 반박했습니다. 진짜 이유를 못 찾았다는 거잖아. 일본 놈들이 안 가르쳐 준 거라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물밑 대응 준비 중이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증거가 없는 게 증거야. 톰이 우겼습니다.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는 뜻이지.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톰과 논쟁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그는 자기 가설을 믿고 싶어 했어요. 오후에 NSC 후속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도쿄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갔어요. 이번엔 참석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국무장관 직속 보좌관까지 왔더군요. 도쿄 상황 보고 들어봅시다. 체인버스가 말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요약했어요. 일본 관저 내부에서 독도 강경 대응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외무성, 방위성 모두 동일 입장이고요. 이유는요? 케네스가 물었습니다. 불명확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일본 측이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조적 제약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구조적 제약이 뭔가? 콜린스 장군이 물었습니다.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대응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뭔데? 체인버스가 따졌습니다. 파악 안 됐습니다. 제니퍼가 답했어요. 도쿄 소식통들도 구체적 내용은 모르거나 말 안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답답해졌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였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케네스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안 움직인다는 게 확실해 보이는데 한국 측과 접촉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했어요.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면 한국 입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이르지 않나? 톰이 반대했습니다. 일본이 진짜 이유를 숨기고 있을 수 있어요. 더 파봐야 합니다. 뭘 더 파? 체인버스가 짜증을 냈습니다. 도쿄에서 이미 다 뒤진 거 아닌가? 이유 모른다잖아.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이유를 밝히죠. 안 밝힌다는 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유가 복잡해서 설명 못하는 거거나. 제가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더 파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회의는 결론 없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일본 이유를 모르겠고 한국 접촉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어요. 결국 관망하기로 했죠. 회의실을 나오며 제니퍼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마크, 우리 뭔가 놓치고 있는 거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근데 뭘 놓쳤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이 대응 안 하는 이유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구조적 제약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경제적 이유일 수도 있고, 제가 추측했습니다. 아니면 정치적 계산이거나 군사적 한계일 수도 있고요. 다 가능성은 있는데 확실한 게 없네요. 제니퍼가 한숨 쉬었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도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었어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외무성 간부, 다른 고려 사항들이 있다. 방위성 국장, 현실적이지 않다. 관저 비서관, 불필요한 마찰 회피. 저는 이 문장들을 노트에 옮겨 적었습니다. 다른 고려 사항, 현실적이지 않은 마찰 회피. 세 가지 키워드였어요. 다른 고려 사항이 뭘까요? 독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건가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건 능력이 없다는 뜻인가요? 마찰 회피는 누구와의 마찰을 피하려는 걸까요? 질문만 늘어났습니다. 답은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어둠이 내렸어요. 저는 책상 위 보고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뭔가 숨긴다고 의심했어요. 물밑 대응을 준비한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도쿄 보고는 달랐습니다. 일본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였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확실했죠. 그렇다면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일본의 침맥, 이유 불명, 하지만 확정된 정책,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그 뭔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뭔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아니라
재무부에서 올라온 보고서였어요. 며칠 뒤 아침 제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합동경제안보 분석팀 보고서라는 라벨이 붙어 있더군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숫자들이 빽빽했어요. 한일 경제 비교 지표 종합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엔 왜 이게 제 책상에 왔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경제 데이터가 독도 문제랑 무슨 상관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읽다 보니 이유를 알았어요. 이 페이지에 핵심 요약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지표 격차가 최근 5년간 급격히 변화함. 특히 1인당 GDP, 기술 경쟁력, 방위 산업 효율성에서 두드러진 역전 현상 관찰됨. 역전이라는 단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이미 읽고 표시해둔 거였죠.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래프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그래프는 1인당 GDP 추이였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일본이 한국보다 높았어요. 4만 달러 대 3만 5천 달러 정도였죠. 그런데 2024년 데이터를 보니 역전돼 있었습니다. 한국 4만 5천 달러, 일본 4만 2천 달러. 저는 그래프를 다시 봤어요. 선이 교차한 시점이 2022년이었습니다. 불과 3년 전이었죠.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나 싶었어요. 다음 그래프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위비 지출 효율성 비교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이 국방에 쓰는 돈 대비 실제 전력 증강 효과를 측정한 거였죠. 일본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2020년 100을 기준으로 2024년엔 85까지 떨어졌어요. 반면 한국은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100에서 130으로 올랐죠.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비 효율 격차 확대, 일본 하락, 한국 상승. 왜? 보고서 다음 장에 설명이 나왔어요. 일본 방위비 집행의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섹션이었습니다. 일본 방산 조달 시스템은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비효율 심화, 동일 무기 체계 도입 시 한국 대비 평균 1.5배 비용 소요, 신규 전력 도입 지연으로 노후 장비 운영 비용 급증.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일본이 돈은 쓰는데 효과는 안 나온다는 얘기였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 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함정 건조 비교 분석이라는 표였어요. 이지스 구축함 한 척 건조 비용 일본 18억 달러, 한국 12억 달러. 차세대 전투기 도입 단가 일본 F-35 1억 2천만 달러, 한국 KF-21 개발 단가 6천만 달러. 잠수함 건조 기간 일본 평균 6년, 한국 평균 4년. 숫자들이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더 많은 돈을 더 오래 들여서 같은 결과를 내고 있었어요. 아니, 어떤 경우는 더 못한 결과를 내고 있었죠.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섹션은 군 현대화 속도 비교였어요. 한국군 전력 현대화 지표가 그래프로 나와 있었습니다. 주력 전차 K2, 전투기 KF-21,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미사일 방어 체계 모든 분야에서 최신 장비 도입률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반면 일본 자위대는 달랐습니다. 주력 전차 10식 도입 지연, F-35 도입 일정 차질, 이지스함 건조 예산 초과, 잠수함 노후화 가속,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었죠. 보고서 중간쯤에서 결정적인 섹션이 나왔습니다. 방산 수출 파이프라인 비교라는 제목이었어요. 한국 방산 수출 실적 그래프를 보니 거의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2020년 70억 달러에서 2024년 180억 달러로 뛰었어요. 주요 수출 품목도 나열돼 있었죠. K9 자주포, K2 전차, 천공 방공 미사일, FA-50 경전투기, 잠수함, 함정. 저는 수출 대상국 리스트를 봤습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루마니아. 전 세계였어요. 반면 일본 방산 수출은 거의 평평한 선이었습니다. 2020년 5억 달러, 2024년 8억 달러. 거의 변화가 없었죠. 주요 수출 품목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훈련기 일부, 레이더 부품, 소형 함정. 저는 두 그래프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격차가 엄청났어요. 한국은 180억 달러, 일본은 8억 달러, 22배 차이였죠. 보고서 후반부로 가니 분석 섹션이 나왔습니다. 작성자는 재무부 경제안보 담당관이었어요. 결론 및 함의라는 제목 아래 핵심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일 군사력 격차는 현재 병력 수나 장비 보유량으로 측정 시 일본이 우위. 그러나 현대화 속도, 기술 수준, 산업 기반을 고려하면 한국이 빠르게 추격 중. 특히 방산 수출 역량은 한국이 압도적 우위 확보.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일본 방위성 내부 평가 유출 정보에 따르면
일본은 독자적 방산 기반 유지의 한계 직면, 주요 무기 체계 개발 및 양산에서 한국 기술 및 부품 의존도 증가 추세, 한국 기술 의존도 증가.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급히 넘겼습니다. 구체적 사례가 나와 있었어요. 일본 차세대 구축함 건조 프로젝트 추진 시스템 핵심 부품 한국산 검토 중, F-35 정비 부품 일부 한국 업체 공급 계약 체결, 미사일 방어 레이더 부품 한국 기업 협력 확대.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일본이 한국 기술과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전략적 함의라는 섹션이었어요. 한국 방산의 급성장은 영내 군사 균형의 영향. 일본은 한국 없이 방위력 현대화 목표 달성 곤란. 특히 미국 무기체계 대체제로서 한국 무기의 가격 경쟁력이 일본에게 매력적. 향후 한일 방산 협력 불가피하나. 독도 등 정치적 갈등 시 협력 중단 위험 존재.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독도 갈등 시 협력 중단 위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독도 문제에 침묵하는 이유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화를 들어 제니퍼에게 걸었습니다. 재무부 합동 보고서 받았어요? 방금 읽었어요. 제니퍼가 답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게 답일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조용한 이유요. 뭔 소리예요? 일본이 한국 방산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독도 문제로 한국 자극하면 협력 깨질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침묵하는 거라고요? 제니퍼가 놀라워했습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요? 군사적 필요 때문이죠. 제가 정정했습니다. 일본은 방위력 현대화해야 하는데 혼자 못해요. 한국 기술 필요한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니퍼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구조적 제약이라는 게 이거였네요. 맞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은 대응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 건드리면 자기들 목 조르는 꼴이니까요. 이거 NSC에 보고해야 해요. 제니퍼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판단 완전히 바뀌는 건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뭔가 준비한다고 봤어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죠. 일본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경제가 외교를 묶어버린 겁니다.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재무부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갔어요. 이번엔 재무부 차관도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있다고 들었네. 체인버스가 말했습니다. 재무부 분석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배포했어요. 한일 경제 격차 데이터인데 독도 문제와 직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케네스가 물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방산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핵심을 말했어요. 기술도 부품도 협력도 필요해요. 독도 문제로 한국 자극하면 그게 다 끊길 위험이 있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콜린스 장군이 보고서를 넘기며 물었어요. 이 데이터 확실한가? 재무부 경제안보팀이 3개월간 분석한 겁니다. 제니퍼가 답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문서도 일부 확보했고요. 그럼 일본이 충돌 감당 못한다는 건가? 체인버스가 정리했습니다. 경제적으로요.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 경제가 정체된 상태에서 방위비는 증가해야 하는데 효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한국 협력 없으면 목표 달성 불가능합니다. 케네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네요. 일본 위협이 아니라 일본 약점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다는 거였죠. 방향을 바로잡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요청했어요. 한국 독도 훈련 데이터를 전부 다시 분석해달라고요. 사흘 뒤 하와이에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인태사 정보분석국장 마이크 톰슨 대령이 작성한 문서였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군 독도 훈련 패턴 재분석 및 전략적 함의. 첫 페이지를 넘기니 위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을 시간대별로 찍은 거였어요. 한국 해군 함정들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보였죠. 저는 천천히 사진들을 봤습니다. 뭔가 달랐어요. 이전에 봤을 때는 그냥 순찰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패턴이 있었습니다. 함정들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다음 페이지에 마이크 대령의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군 독도 훈련의 실제 성격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 기존 평가는 정례적 주권 과시 훈련으로 분류했으나 세부 작전 패턴 분석 결과 이는 부정확한 판단으로 보임. 저는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부정확한 판단이라는 문장에 줄을 그었어요. 우리가 뭘 놓쳤다는 걸까요? 보고서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한국 해군 함정 배치가 단순 순찰이 아닌 전방위 통제 태세, 구축함 두 척은 외곽 경계,
초계함은 근접 방어, 해경 함정은 민간 접근 차단, 삼중 방어선 구축 확인. 저는 위성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함정들이 동심원을 그리며 배치돼 있었죠. 안쪽, 중간, 바깥쪽 완벽한 다층 방어 구조였습니다. 둘째, 레이더 및 통신 신호 분석 결과 한국군이 독도 주변 200캐리전 영역 실시간 감시 중. 이는 훈련 수준을 넘어선 작전 통제 수준. 레이더 신호 분석 자료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봤어요. 한국군 레이더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었죠. 훈련 때만 켜는 게 아니라 24시간 가동이었습니다. 셋째, 공중 전력 연계 확인. 한국 공군 전투기가 훈련 기간 중 독도 상공 초계 비행 실시. F-15K 2대1 2회 출격 패턴 지속. 이는 해공 합동작전 체계 가동 의미.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삼중 방어선, 전 영역 감시, 해공 합동작전. 이건 훈련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거였죠. 보고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마이크 대령의 핵심 평가가 나왔어요. 본 분석관의 판단. 한국군 독도 훈련은 명칭과 달리 실질적 영역 통제 작전에 가까움. 도발 없음, 확전 의도 없음. 그러나 전 영역 통제 신호는 완전 가동 상태.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영역 통제 작전, 훈련이 아니라 통제라는 거였죠. 평가 계속. 한국은 독도를 단순히 보유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 외부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수준의 전력 배치. 이는 연습이 아닌 상시 통제의 확인 작업. 상시 통제의 확인.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훈련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독도가 자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였죠. 보고서 후반부에 비교 분석이 나왔습니다. 타국 영토 분쟁 지역 군사 활동과의 비교라는 섹션이었어요. 중국 남중국해 인공섬 방어 태세, 주기적 순찰 및 훈련, 러시아 쿠릴 열도 방어 태세, 정기 군사 훈련 실시, 한국 독도 방어 태세, 상시 작전 통제 체계 유지.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주기적이고 정기적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상시였죠. 멈추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들어 마이크 대령에게 직접 걸었습니다. 하와이 시각으로는 새벽이었지만 받았어요. 대령님, 보고서 잘 봤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마이크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뭘 하고 있는지요? 통제를 확인한다는 건 알겠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마이크가 말했습니다. 독도는 작은 섬이지만 전략적 가치가 커요. 한국 입장에서는 빈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일본 때문인가요? 일본도 있고 다른 변수도 있죠. 마이크가 설명했습니다. 해역 통제권, 해저 자원, 방공 식별구역 다 연결돼 있어요. 한국은 이걸 느슨하게 관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건 정말 훈련이 아니네요. 명목상 훈련이죠. 마이크가 인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작전 태세 점검이에요. 전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 신호 보내는 거고요. 무슨 신호요? 건드리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마이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고 통제하고 있고 언제든 대응 가능하다. 그게 메시지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전략적 함의가 정리돼 있었어요. 결론. 한국군 독도 활동은 훈련 형식을 빌린 실질적 영역 지배 작전. 이는 한국이 독도 문제를 협상 대상으로 보지 않음을 의미. 완전 통제 상태이며 이를 양보할 의사 없음. 외부 개입 시도는 즉각 군사적 대응 직면 가능. 저는 그 문장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협상 대상이 아니다. 양보 의사 없다. 즉각 대응 가능. 한국의 입장이 명확했어요. 독도는 끝난 문제였습니다. 논쟁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였죠. 제니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태사 보고서 받았어요? 지금 읽는 중이에요. 제니퍼가 답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그림인데요. 우리가 훈련이라고 생각한 게 통제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연습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걸요. 그럼 일본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도 같은 데이터 보고 있을 거예요. 한국이 뭘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침묵한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단순히 훈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완전 통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는 걸 알죠. 건드리면 즉각 대응당한다는 것도 알고요.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었네요. 제니퍼가 정리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일본이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독도 문제에서는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로 전력을 집중하고 있으면 일본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설령 경제 문제가 없어도 군사적으로 무리예요. 오후에 NSC 회의가
또 소집됐습니다. 저는 인태사 보고서를 챙겨서 회의실로 갔어요. 이번엔 합참의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새 분석 결과가 있다고 들었네. 합참의장 톰 애덤스 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독도 활동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배포했어요. 인태사가 상세 분석했습니다. 요점이 뭔가? 체인버스가 물었습니다. 한국 활동은 훈련이 아니라 통제 작전입니다. 제가 핵심을 말했어요. 삼중 방어선, 전 영역 감시, 해공 합동 체계. 이건 연습이 아니라 실전 태세예요. 애덤스 대장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인상적인데 한국군이 이 정도로 체계적일 줄은 몰랐어. 그들은 독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제니퍼가 덧붙였습니다. 외부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수준이에요. 그럼 일본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건가? 케네스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일본은 독도 문제에서 한국을 건드릴 수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체인버스가 팔짱을 꼈어요. 우리가 완전히 잘못 바꾼 한국 훈련을 과소평가했어. 훈련이 아니라 지배였는데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관할 수밖에 없다는 말에 모두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국무부 동아시아국에 요청을 넣었습니다. 한국 측에 비공식 설명을 요청하자고요. 독도 훈련의 의도를 직접 물어보자는 거였죠. 케네스가 승인했습니다. 서울 주재대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와 접촉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아무 답이 없었어요. 저는 서울 대사관 정무공사 레이첼 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이 어때요? 조용해요. 레이첼이 답했습니다. 우리 요청 전달했는데 답이 없어요. 거절한 겁니까? 거절도 아니에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그냥 무응답이에요. 외교부 국장한테 면담 요청했는데 일정 조율 중이라고만 하고요. 일정 조율이 일주일째라는 거죠? 맞아요. 레이첼이 한숨 쉬었습니다. 사실상 회피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설명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동맹인데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레이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 문제가 설명할 사안이 아닌 거죠. 설명 안 해도 되는 문제라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거나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한테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우리 요청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설명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며칠 뒤 레이첼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 내용이에요. 독도 관련 질문이 나왔대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 레이첼이 읽어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협상하거나 중재받을 사안이 아니다. 그게 전부예요. 전부요? 네. 추가 질문에는 같은 답변만 반복했대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언급할 게 없다는 식이에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입장. 협상 대상 아님. 중재 불필요, 추가 설명 거부. 한국은 문을 닫은 겁니다. 우리와 대화할 의사가 없었어요. 아니, 대화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였죠. 제니퍼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한국 반응 들었어요? 들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완전히 차단이네요. 이해는 돼요. 제니퍼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가 끝난 문제니까요. 외부 개입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동맹이잖아요. 동맹이라고 모든 걸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니죠. 제니퍼가 반박했습니다. 특히 핵심 주권 문제는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하나요? 지금으로서는요.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우리 설득이 필요 없어요. 이미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일본도 못 건드리는 상황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중재자였습니다. 한일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나서서 정리했죠. 양쪽 다 달래고 타협점 찾아주고 그게 우리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설명도 정당화도 중재도 원하지 않았죠. 며칠 뒤 NSC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저는 서울 반응 보고를 준비해서 갔어요. 한국 측 입장 파악됐나? 체인버스가 물었습니다. 파악 안 됐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이 설명 거부했습니다. 거부요? 케네스가 놀랐습니다. 우리 요청을 거절했다는 건가? 무응답입니다. 제가 정정했습니다. 거절도 아니고
승인도 아니에요. 그냥 답을 안 해요.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뭐라고 했나? 독도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니퍼가 답했어요. 중재받을 사안도 아니라고 했고요.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애덤스 대장이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배제하고 있다는 건가? 배제라기보다는 불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개입이 필요 없는 거죠. 왜 필요 없는데? 체인버스가 따졌습니다. 우리가 동맹 아닌가? 동맹이지만 이 문제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독도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고 일본도 손 못 대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해도 바뀔 게 없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케네스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미 원하는 걸 다 갖고 있으니까요.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게 가장 불편한 진실이었거든요. 우리는 항상 필요한 존재였어요. 한국도 일본도 다른 동맹국들도 우리를 필요로 했죠. 우리 승인이 필요했고 우리 중재가 필요했으며 우리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어요. 한국은 우리 없이도 괜찮았습니다. 애덤스 대장이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패턴이야. 한국이 독자 행동하는 거지. 독자 행동이라기보다는 기정사실화예요. 제니퍼가 정정했습니다. 한국은 독도 문제를 이미 끝낸 거예요. 논쟁 여지를 남기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은 뭐가 되는 건가? 케네스가 물었습니다. 관찰자요.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관찰자라는 단어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중재자가 아니라 관찰자,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지켜보는 자. 우리 역할이 바뀐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톰을 만났습니다. 답답하지 않아? 톰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무시하는 건데. 무시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무시지 뭐야. 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맹인데 설명도 안 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주권 문제인데요. 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워싱턴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맹이니까 우리 말을 들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우리 허락이 필요 없었어요. 독도 문제에서는요.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우리 개입이 불필요. 관리자 역할의 한계. 우리는 더 이상 중재자가 아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일까요? 한국이 우리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사례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답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며칠 뒤 백악관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어요. 국가안보회의 상황실이었습니다. 주제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독도 관련일 거라고 짐작했죠. 저는 자료를 챙겨서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상황실에 도착하니 이미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 체인버스, 국무장관 린다 해리슨, 국방장관 제임스 코언, 합참의장 애덤스 대장. 평소보다 급이 높았습니다. 저는 케네스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백악관이 직접 나섰어요. 케네스가 속삭였습니다. 상황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체인버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독도 상황이 2주째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뭘 파악했고 뭘 못 파악했는지 정리해봅시다. 저는 브리핑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한국군 독도 훈련은 계속되고 있고 일본은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미국의 개입 시도는 양측 모두에게 무응답 상태고요. 무응답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 해리슨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설명 요청을 무시했고 일본은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양측 모두 우리 개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언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군사적 긴장은 어떤가? 전혀 없습니다. 애덤스 대장이 답했어요. 일본 자위대 움직임 없고 한국군도 정례 수준 유지 중입니다. 충돌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럼 문제가 뭔가? 해리슨이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체인버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체인버스가 계속 말했어요. 전통적으로 한일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중재했습니다. 양측 달래고 타협점 찾아주고 그게 우리 역할이었죠. 근데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케네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긴장이 없으니
중재자가 필요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체인버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긴장 여부가 아니에요. 우리 영향력 문제예요. 한국은 우리말 안 듣고 일본도 우리한테 설명 안 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체인버스가 뭘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권위의 문제였어요. 미국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죠. 질문을 바꿔봅시다. 체인버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중재자가 아니라 의존자가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존자라는 단어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해리슨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 말입니다. 체인버스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들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죠. 코언이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동맹 수장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체인버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독도 문제에서 우리가 수장처럼 행동했나요? 한국 설득했나요? 일본 통제했나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케네스가 변호했습니다. 그건 이 문제가 양자 간 주권 문제라서 그래요. 우리가 개입할 명분이 약한 거죠. 명분 문제가 아닙니다. 체인버스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능력 문제예요. 우리가 개입해도 소용없다는 걸 양측이 다 아는 거라고요.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인버스의 우려가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그는 독도 자체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역할 변화를 걱정하는 거였죠.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애덤스 대장이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의존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요? 예를 들어봅시다. 체인버스가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한국 방산에 의존한다고 쳐요. 재무부 보고서 봤죠? 한국 무기가 가격 경쟁력 있고 성능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걸 필요로 하게 되면요. 그럼 한국 자극 못합니다. 케네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급망이 끊길 위험이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체인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우리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 필요로 하게 되면 관계가 역전돼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해리슨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안보 제공자고 동맹 관리자예요. 지금은요. 체인버스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독도 사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은 우리 필요 없고 일본도 우리말 안 듣고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체인버스가 보는 건 독도가 아니었어요. 미래였죠. 지금은 작은 변화지만 나중에는 큰 변화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언이 물었습니다. 이 추세를 막으려면요.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구조적 변화라니. 체인버스가 저를 봤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방산이 발전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정체됐고요. 이건 정책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 흐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 체인버스가 따졌습니다. 손 놓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제니퍼가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요. 체인버스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는 인정하기 싫은 거였죠. 미국이 모든 걸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요. 다른 각도로 봅시다. 애덤스 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의존자가 되는 걸 막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대안이 필요합니다. 코언이 답했습니다. 한국 무기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하고 일본 협력 말고 다른 파트너가 있어야 해요. 현실적입니까? 케네스가 물었습니다. 한국 방산 경쟁력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코언이 인정했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납기도 그래요. 유럽은 더 비싸고 느려요. 그럼 답이 없잖아요. 해리슨이 한숨 쉬었습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체인버스가 말했습니다. 다른 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관리자에서 협력자로 역할을 바꿔야 해요. 협력자요? 케네스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권위는요? 권위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재정의하는 겁니다. 체인버스가 설명했습니다. 명령하는 동맹에서 협의하는 동맹으로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두 그 의미를 이해했어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거였죠.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체인버스는 변화를 인정하기 싫어했고 다른 사람들은 대안이 없다고 봤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메모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니퍼가 제 옆으로 왔어요. 마크, 체인버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요? 우리가 의존자가 되고 있다는 거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독도만 봐도 그래요. 한국 필요 없다고 하고 일본은 설명 안 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니퍼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는 서서히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었어요. 관리자에서 관찰자로 그리고 언젠가는 의존자로.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백악관 질문. 우리가 중재자가 아니라
의존자가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어쩌면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을 뿐이다. 인정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때쯤 결정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미 해군 조달청에서 보낸 문서였어요. 저는 그게 왜 제 책상에 왔는지 처음엔 이해 못했습니다. 조달 문제는 제 담당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첫 페이지를 보고 이유를 알았어요. 긴급 브리핑 요청이라는 빨간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데스크 필독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요 무기 체계 조달 현황 및 대체 공급망 검토. 첫 섹션은 함정 조달이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는데 빨간색 선들이 눈에 띄었어요. 계획 대비 실제 진행률이었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 차기 배치. 계획 2024년 12월. 실제 2026년 3월 예상 18개월 지연. 버지니아급 잠수함 3번함 계획 2025년 6월. 실제 2027년 상반기 예상 20개월 지연.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연이 심각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니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주요 지연 원인 분석. 조선소 인력 부족. 숙련공 고령화 및 신규 인력 양성 지연, 부품 공급망 불안정, 특히 유럽발 부품 납기 차질, 예산 초과로 인한 설계 변경 반복.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인력 부족, 공급망 불안정, 예산 초과.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다음 섹션은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상황이 더 나빴어요. 양산 일정, 목표 연 24발. 실제 연 16발 생산, 33% 미달, 장거리 대함 미사일, 계획 대비 단가 40% 상승, 양산 축소 검토 중.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방공체계 섹션도 비슷했어요. 패트리어트 팩3 업그레이드, 일정 지연 및 비용 증가, 사드 추가 배치, 예산 문제로 보류, 모든 프로그램이 문제였습니다. 지연, 비용 증가, 생산 차질.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보고서 중반부에 결정적인 섹션이 나왔습니다. 대체 공급 옵션 검토라는 제목이었어요. 미 해군은 주요 무기 체계 조달 지연 및 비용 상승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 공급원 검토 중. 유럽 방산 업체들과 협의했으나 가격 및 납기 경쟁력 부족.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 검토 결과 한국이 유일한 실질적 대안으로 부상.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유일한 실질적 대안. 다음 페이지에 구체적 내용이 나왔어요. 한국 방산과의 협력 가능 분야. 함정 건조. 한국 조선소 활용 시 비용 30% 절감 가능. 납기도 미국 대비 25% 단축.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 천공 시스템 기술 협력 검토. 패트리어트 대체제로서 가능성. 레이더 및 센서. 한국 업체 부품 공급 확대, 기존 유럽 공급사 대비 가격 경쟁력 우위.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이 한국 무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고서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군 조달청 내부 평가 요약. 한국 방산 기술 수준은 미국 요구 조건 충족 가능. 가격 경쟁력은 유럽 대비 압도적. 미국 대비도 우위. 정치적 고려 사항. 동맹국이므로 기술 이전 및 협력 용이. 단 한국과의 관계 악화 시 공급 중단 위험 존재. 저는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관계 악화 시 공급 중단 위험. 이게 핵심이었어요. 보고서 후반부로 가니 권고 사항이 나왔습니다. 해군 조달청 건의. 주요 무기 체계 조달 일정 준수 및 비용 통제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 확대 필요. 단기적으로 부품 공급 협력, 중기적으로 공동 개발 추진 권고. 다만 대한민국과의 외교관계 안정성 유지가 전제 조건. 독도 등 민감 사안에서 한국 자극 지향 필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독도 등 민감 사안에서 한국 자극 지향. 해군 조달청이 외교 문제에 의견을 내고 있었어요. 이유는 명확했죠.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를 들어 제니퍼에게 걸었습니다. 해군 조달 보고서 받았어요? 방금 읽었어요. 제니퍼가 답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이거 진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무기 필요로 한다는 게요? 필요한 게 아니라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니퍼가 정정했습니다. 우리 조달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한국 없으면 목표 달성 못해요. 그럼 지금 한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제니퍼가 확인했습니다. 독도 문제로 한국 압박하면 무기 공급 협력 깨질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무기를 못 받는 거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어요. 일본도, 미국도,
모두 한국을 자극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오후에 국방부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조달청 국장이 직접 브리핑하러 왔어요. 저는 회의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조달청 국장 리처드 밀러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조달 상황이 심각합니다. 밀러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80%가 지연이나 비용 초과 상태예요. 이대로 가면 2030년 전력 목표 달성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콜린스 장군이 물었습니다. 복합적 원인입니다. 밀러가 설명했습니다. 조선소 인력 고령화, 유럽 공급망 불안정, 예산 제약 다 겹쳤어요. 대안은요? 대안이 있긴 합니다. 밀러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입니다. 한국이요? 애덤스 대장이 놀랐습니다. 네.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방산이 급성장했어요. 기술 수준도 우리 요구 충족하고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납기도 빠르고요. 구체적으로 뭘 받겠다는 겁니까? 콜린스가 물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부품 공급 확대입니다. 밀러가 리스트를 보여줬어요. 함정 추진 시스템 부품, 레이더 컴포넌트, 미사일 유도 장치 일부. 중기적으로는 완성품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완성품이요? 천궁 방공 미사일 같은 거요. 밀러가 답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보안 체계로 쓸 수 있어요. 가격도 절반이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미국이 한국 무기를 도입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치적 문제는 없나? 애덤스가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밀러가 표정을 굳혔어요.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면 공급 끊길 위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독도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밀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자극하면 안 돼요. 협력 깨지면 우리 조달 계획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조달청이 외교에 개입하는 상황, 무기가 외교를 제약하기 시작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되 관계 악화는 피해야 한다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밀러를 따로 불렀습니다. 국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뭡니까? 만약 지금 독도 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밀러가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협력 중단될 거예요. 한국이 우리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한국 필요한 거지. 그럼 우리가 한국 눈치 봐야 한다는 겁니까? 눈치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밀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달 못하니까 한국 도움 받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한국 화나게 하면 우리가 손해죠.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에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백악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중재자가 아니라 의존자가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답이 나왔어요. 지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이 필요했어요. 무기를, 기술을, 협력을. 독도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면 그게 다 끊길 위험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적었습니다. 해군 조달 보고서의 결론. 한국 없이는 전력 목표 달성 불가. 관계 악화 시 공급 중단 위험. 독도 문제에서 한국 자극 지향 필요. 우리가 필요한 무기를 한국이 쥐고 있다. 한국의 의존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결정적인 문서가 올라왔어요. CIA에서 보낸 최종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암호화된 파일을 열어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일본의 독도 대응 전략 종합 분석. 작성자는 CIA 동부가 담당 부국장 제임스 리였습니다. 그는 도쿄에서 10년 근무한 베테랑이었어요. 일본 정계와 재계 인맥이 깊은 사람이었죠. 보고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핵심 평가라는 섹션이 나왔어요. 일본의 독도 문제 침묵은 외교적 전략이 아닌 구조적 제약의 결과. 제약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됨. 첫째, 경제적 제약. 둘째, 군사적 현실. 저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경제적 제약 분석이었어요. 일본 경제 장기 정체 상황에서 방위비 증액 부담 가중, 독자적 방산 기반 유지 비용 급증, 한국 방산 협력 없이는 전력 현대화 목표 달성 곤란, 구체적 사례가 나열돼 있었습니다. 차세대 구축함 건조, 한국 기업 부품 공급 계약 체결 검토 중, 한국 업체와 협력 확대 중, 미사일 방어 레이더, 한국 기술 도입 협의 진행.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단순 협력이 아니라 필수 요소가 됐다. 다음 섹션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평가 유출 정보라는 제목이었어요. 일본 방위성은 2030년 방위력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필수 요소로 판단. 특히 함정 건조, 미사일 체계, 레이더 분야에서
한국 기술 및 부품 없이는 일정 준수 불가능. 한국 공급망 중단 시 주요 프로그램 2년 이상 지연 예상.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2년 이상 지연.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보고서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전략적 딜레마, 독도 문제로 한국과 갈등 격화 시 방산 협력 중단 위험. 협력 중단 시 일본 방위력 현대화 목표 달성 불가. 결과적으로 일본은 독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 침묵이 외교가 아닌 생존 전략.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생존 전략이라는 표현이 강렬했어요. 일본이 원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침묵하는 거였죠. 보고서 중반부에 두 번째 제약 요인이 나왔습니다. 군사적 현실 평가라는 섹션이었어요. 한국의 독도 방어 태세는 일본 자위대 개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3중 방어선, 전 영역 감시, 해공 합동작전 체계 완비. 일본이 군사적으로 독도에 접근 시 즉각 탐지 및 대응 직면. 충돌 시 일본의 승산 낮음.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구체적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일본 방위성 내부 병상 시나리오 분석 결과 유출.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본이 열세였어요. 승산이 없었죠. 보고서는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의 독도 관련 군사작전 성공 가능성 극히 낮음. 한국군 전력 배치가 완벽하고 대응 체계 완비. 일본이 독도 문제로 군사적 압박 시도 시 역으로 타격받을 위험. 결론. 일본은 군사적 옵션 사용 불가.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가능. 군사적으로도 불가능. 일본은 선택지가 없다. 보고서 후반부로 가니 종합평가가 나왔습니다. CIA 최종 판단. 일본의 독도 침묵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 계산의 결과. 첫째, 한국 방산 협력 없이는 방위력 목표 달성 불가. 둘째, 군사적으로 독도 문제 해결 불가능. 셋째, 독도 갈등 격화 시 한국과의 전방위 협력 붕괴 위험. 넷째, 미국 역시 한국 공급망 의존도 증가로 일본 편들기 어려움. 저는 네 번째 항목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미국도 일본을 못 돕는다는 거였어요. 보고서 마지막 장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 및 전망. 일본은 독도 문제를 포기한 것이 아님. 다만 현 시점에서 제기할 수 없는 상황. 한국 방산 공급망에 얽혀있고 군사적 우위도 없음. 미국 중재 가능성도 낮음. 일본의 선택은 명확함. 잘 보일 수밖에 없음. 잘 보일 수밖에 없다는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하고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들어 제니퍼에게 걸었습니다. CIA 최종 평가받았어요? 지금 읽는 중이에요. 제니퍼가 답했습니다. 이거 완전 정리네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이 조용한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경제 때문이고 군사 때문이고 미국 때문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제니퍼가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공급망 필요하니까 일본 편들 수 없잖아요. 일본은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고립이 아니라 계산이에요. 제가 정정했습니다. 일본은 냉정하게 따진 거죠. 독도 문제 제기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게 훨씬 많으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오후에 NSC 최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CIA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갔어요. 이번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CIA 최종 평가 나왔습니다. 체인버스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제임스 리 부국장이 직접 브리핑하러 올 예정입니다. 잠시 뒤 제임스 리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그는 자료를 펼치고 핵심부터 말했습니다. 일본의 침묵은 외교가 아닙니다. 구매 전략입니다. 구매 전략이요? 해리슨 장관이 물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방산 없이 전력 공백 심화됩니다. 제임스가 설명했습니다. 독도 문제 격화하면 공급 협력 붕괴 위험 있고요. 미국도 한국 공급망에 얽혀 있어서 일본 못 도와줘요. 그래서 일본이 조용한 겁니까? 코언이 물었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계산한 겁니다. 제임스가 답했습니다. 독도 제기했을 때 비용 대비 편익 분석했어요. 비용이 압도적으로 크죠. 방산 협력 깨지고 군사적 우위도 없고 미국 지원도 기대 못해요. 그럼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침묵하겠네요. 케네스가 정리했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요.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방산 의존도는 더 커질 거예요. 일본은 더 조심할 수밖에 없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애덤스 대장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 역할은 뭡니까? 관찰입니다. 제임스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개입해도 바꿀 수 없어요. 일본은 한국 필요하고 우리도 한국 필요해요. 독도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임스를 붙잡았어요. 부국장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뭡니까? 일본이 정말 독도 포기한 건 아니죠? 물론 아니죠. 제임스가 웃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국 의존도 줄어들면 다시 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까요? 모르죠. 제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10년 후일 수도 있고 20년 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영영 안 올 수도 있고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CIA 최종 평가 요약. 일본의 침묵은 구매 전략, 한국 방산 의존도 증가, 독도 갈등 시 협력 붕괴 위험, 미국도 한국 편들 수 없음, 일본의 선택, 잘 보일 수밖에 없다. 잘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진 거였어요. 며칠 뒤 국무부에서 전략 검토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지난 3주간의 분석 자료를 정리해서 들고 갔어요. 회의실에는 주요 부처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케네스가 회의를 열었어요. 독도 사태가 3주째입니다. 우리가 뭘 배웠는지 정리해봅시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타임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띄웠어요. 1주차, 우리는 일본의 물밑 대응을 의심했습니다. 2주차, 일본이 경제적 제약 때문에 못한다는 걸 알았고요. 3주차, 한국이 완전 통제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케네스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이건 영토 분쟁이 아니에요. 권력 이동입니다. 권력 이동이요? 해리슨 장관이 되물었습니다. 제니퍼가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세 개 축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 군사, 외교 모든 축에서 변화가 관찰돼요. 첫 번째 축, 경제 권력. 제니퍼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산 급성장으로 일본과 미국 모두 의존도 증가. 한국은 요청하는 쪽에서 선택하는 쪽으로 전환. 두 번째 축, 군사 통제. 한국의 독도 방어 태세는 외부 개입 원천 차단 수준. 일본은 군사적 옵션 사용 불가. 세 번째 축, 외교 자율성. 한국은 미국 중재 불필요 판단. 독자 결정 가능. 저는 노트에 적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세 축 모두 한국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코원 장관이 물었습니다. 이 사건은 독도 훈련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무기, 조선, MRO를 둘러싼 권력 이동의 표출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요청하는 쪽이 아니라 선택받는 쪽입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애덤스 대장이 팔짱을 꼈어요. 그럼 우리 입장은 뭐가 됩니까? 관리자에서 협력자로 바뀌는 겁니다. 케네스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협의하는 거죠. 그게 싫은데요. 코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 눈치를 봐야 합니까? 눈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제니퍼가 반박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압박합니까?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고 다른 일부는 미국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결론은 애매하게 났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의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난 3주를 되돌아봤어요. 우리는 독도 훈련을 작은 사건으로 봤습니다. 일본이 조용한 게 이상해서 주목했죠. 파고들수록 더 큰 그림이 보였어요. 일본의 경제적 제약, 한국의 군사적 우위, 미국의 공급망 의존,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어요. 이건 독도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동맹 위계가 경제 의존도로 재편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독도 사태를 통해 본 동북아 권력 구조 변화였어요. 첫 섹션 사건 개요. 한국군 독도 정례 훈련 실시. 일본 외교 및 군사 반응 제로. 미국 초기 판단. 일본의 물밑 대응 의심. 실제 원인. 일본의 구조적 제약. 두 번째 섹션. 제약 요인 분석. 경제적 제약. 일본의 한국 방산 의존도 증가. 군사적 제약. 한국의 완벽한 독도 통제 체계, 외교적 제약, 미국의 한국 공급망 의존으로 일본 지원 불가. 세 번째 섹션, 권력 이동의 증거. 한국은 설명 거부, 미국 중재 불필요 판단, 일본은 침묵 선택, 한국 자극 회피, 미국은 관찰, 개입 능력 제한.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계속 썼습니다. 네 번째 섹션, 전략적 함의. 이 사건은 영토 분쟁이 아닌 권력 재편의 신호. 한국의 위치 변화, 요청자에서 선택자로, 일본의 위치 변화, 지역 강자에서 의존자로, 미국의 위치 변화, 관리자에서 협력자로. 다섯 번째 섹션 결론. 독도 사태의 본질은 조용한 권력 이동, 무기가 외교를 제약하고
경제가 동맹을 재정의함. 한국은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님. 모두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구조 형성.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기 위해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려놓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을 자극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기를 못 받는다. 일본도 같은 이유로 침묵했다. 결과적으로 독도는 한국이 완전히 통제한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파일을 저장하고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음 날 케네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보고서 잘 봤네. 훌륭한 분석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은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아. 케네스가 말했습니다. 인정한다는 표현이 너무 직접적이야.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독도 문제에서 한국을 막을 수 없어요. 사실이지만 그렇게 쓸 순 없어. 케네스가 한숨 쉬었습니다. 좀 더 외교적으로 표현해줘. 저는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바꿨어요.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한다.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 불필요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도 문제는 한국이 관리하고 있으며 영내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케네스가 승인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렇게 쓰면 돼. 하지만 의미는 같았어요. 우리는 손 뗀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제니퍼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3주 동안 고생했어요.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근데 결론이 허무하네요. 왜요? 아무것도 안 일어났잖아요. 제니퍼가 웃었습니다. 독도는 여전히 한국 거고 일본은 조용하고 우리는 지켜봤을 뿐이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모든 게 바뀐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역할이 바뀌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을 관리하던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조용한 혁명이네요. 제니퍼가 정리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성도 협상도 성명도 없었어요. 그냥 무기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며칠 뒤 독도 훈련이 조용히 종료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짧은 보도 자료만 냈어요. 정례 훈련 성공적 완료. 일본은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미국도 아무 말 없었고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주 전 우리는 일본의 선제 행동을 걱정했어요. 지금 우리는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죠. 권력이 이동했습니다. 며칠 뒤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상한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어느 날 아침 서울 주재대사관에서 전문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국방부 방산 협력 제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내용이 간결했어요. 한국 방위사업청이 미국 국방부의 비공개 협력 제안서 전달. 주요 내용: 함정 부품 공급 확대, 미사일 방어 체계 공동 개발, MRO 협력 강화, 협상 조건, 한국 측 주도로 진행, 일정은 한국 기준, 가격은 시장 원칙. 저는 그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측 주도, 한국 기준, 시장 원칙. 이건 제안이 아니었어요. 조건 제시였죠. 전문 마지막 부분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독도 등 영토 문제 언급 시 협상 중단 입장 명확히 함. 정치적 사안과 경제적 협력은 완전 분리 원칙. 저는 전화를 들어 제니퍼에게 걸었습니다. 서울 전문 봤어요? 방금 읽었어요. 제니퍼가 답했습니다. 이거 대단한데요? 뭐가 대단합니까? 한국이 조건을 달고 있어요. 제니퍼가 설명했습니다. 독도 문제 언급하면 협상 깨진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선을 그은 거예요. 저는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협상 전략, 정치와 경제 분리, 영토 문제는 논의 불가. 협력은 한국 조건으로. 오후에 국방부 조달청과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관으로 들어갔어요. 밀러 국장이 한국 제안서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제안은 매력적입니다. 밀러가 말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납기도 우리보다 빨라요. 기술 수준도 요구 조건 충족하고요. 문제는요? 애덤스 대장이 물었습니다. 조건입니다. 밀러가 화면을 넘겼어요.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협상 일정도 한국 기준이고 독도 같은 정치 문제 건드리면 협상 중단한대요. 그럼 우리가 협상력이 없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요. 한국은 대안이 많아요. 유럽도 있고 중동도 있고. 근데 우리는 한국 말고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의 위치 이동. 한국이 선택하는 쪽, 미국이 선택받는 쪽. 회의는 결국 한국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며칠 뒤 더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이 일본과도 비슷한 협상을 시작한 거였어요. 도쿄 대사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일본 방위성과 부품 공급 계약 협의 중. 조건은 미국과 동일, 한국 주도, 한국 일정, 시장 가격, 정치 문제 분리 원칙 명확. 저는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었어요. 미국에도, 일본에도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는 거였죠. 제니퍼가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한국 전략 보셨죠? 봤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완벽한 분리 전략이네요. 맞아요. 제니퍼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해요. 독도 문제는 논의 불가지만 무기는 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은 한국이 정하고요. 정확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제가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요. 다음 주 한국 방사청 대표단이 워싱턴에 왔습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1차 협상이 열렸어요. 저는 배석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방사청 국제협력본부장 김상훈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환영합니다. 밀러가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훈이 답했습니다. 생산적인 협상이 되길 바랍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밀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국 측 제안서 검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에요. 몇 가지 조율할 사항이 있긴 하지만요. 어떤 사항입니까? 김상훈이 물었습니다. 일정 부분입니다. 밀러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달 스케줄이 빠듯해서요. 좀 더 앞당길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김상훈이 답했습니다. 다만 단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급행 생산은 비용이 더 들거든요. 얼마나 오를까요? 15% 정도요. 김상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시장 원칙입니다. 급하면 더 내야죠. 저는 밀러 표정을 봤습니다.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죠. 협상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모든 조항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가격, 일정, 품질 기준, 분쟁 해결, 한국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회의 막판에 밀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정치적 사안들이 협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요? 김상훈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정치적 사안 말씀이십니까? 예를 들어 영토 문제 같은 거요. 밀러가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게 협력에 영향을 줄까 해서요. 영향 안 줍니다. 김상훈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와 정치를 분리해요. 다만 한 가지만 명확히 하죠. 정치 문제를 경제 협상에 끼워 넣으려 하면 협상 자체가 중단됩니다. 밀러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제 뜻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김상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러 왔어요. 정치 얘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상훈의 메시지가 명확했어요. 무기 거래는 하겠지만 정치적 양보는 없다는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한국 대표단이 나갔습니다. 밀러가 한숨을 쉬었어요. 완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네요. 당연하죠. 애덤스 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요. 저는 회의록을 정리하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협상 테이블 풍경, 한국이 조건 제시, 미국이 수용, 정치 문제 언급 불가, 협상 주도권 완전 이동. 며칠 뒤 일본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일 방산 협상에서도 한국이 동일한 조건을 관철시켰다는 거였어요. 일정은 한국 기준, 가격은 시장 원칙, 정치 문제 분리. 제니퍼가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완벽하게 동일한 전략 쓰고 있어요. 미국에도 일본에도요. 효과적이네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양쪽 다 필요로 하니까 조건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입장이 점점 약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미 약해졌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눈치 보고 있잖아요. 독도 문제 언급도 못하고요. 그날 저녁 최종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침묵의 가격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한국 정부는 독도 훈련 후 성명 확대 안 함. 조용히 끝냈음. 하지만 효과는 즉각 나타남. 미국과 일본 모두 방산 협상 테이블로 나옴. 조건은 한국 기준, 협상은 한국 주도, 일정은 한국 속도, 정치 문제는 완전 분리, 독도 언급 시 협상 중단. 결과 협상 테이블의 위치 이동. 한국이 선택하는 쪽, 미국과 일본이 선택받는 쪽.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침묵은 무료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가격을 책정했다. 우리는 그 가격을